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아버지가 우릴 어떻게 했는데 그깟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 뭐가 대수라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빈소를 찢었다. 상복조차 입지 않은 그녀는 고급 브랜드 핸드백을 팔에 걸친 채 영정사진 앞에 이혼 서류를 팽개쳤다. 어머님, 제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 박선영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기만 했다. 안 돼? 우리가 왜 안 돼? 내 아버지 빚 때문에 우리까지 망할 뻔했어. 지금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어. 남편 강민수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냉소를 지었다. 빨리 정리해.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아니,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대신 서늘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좋아요. 이혼하죠. 그 순간 선영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아버지의 구형 폴더폰. 화면에 떠오른 한 줄의 문자. 김 회장님, 유산 관련 긴급 미팅 요청드립니다. 마이너스 법무법인 정도. 선영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폐지 줍던 아버지가 숨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사연이 공개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시간이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다는 잔소리가 이어졌다. 선영은 잠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부엌으로 내려갔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살같이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참았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 아침상 차렸습니다. 뭐야 이게. 된장찌개 국물이 왜 이렇게 짜? 시어머니 김옥자는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이겠습니다. 다시 끓이긴. 당신이 먹어.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 강민수는 신문을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관심도 없었다. 민수야, 너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와? 아, 회식 있어요. 늦을 거예요. 그래. 엄마는 널 믿는다. 선영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회식?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요즘 매일 밤 늦게 들어왔고 옷에선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선영은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오전 10시 선영은 친정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선영아, 아빠야. 아빠.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새 잘 지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다. 네, 잘 지내요. 아빠는요? 응, 나도 괜찮아. 폐지값이 요새 좀 올라서 돈도 좀 벌고 있고. 아빠,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하는데 내가 무슨 돈을 받아. 그냥 건강만 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폐지를 주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선영을 키우느라 손가락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아버지를 시댁 식구들은 늘 무시했다. 폐지나 줍는 노인네 아버지 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서 까불어?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었다. 그때 남편은 옆에서 웃기만 했다. 선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청소를 해야 했다. 거실, 안방, 화장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꼈던 응접실까지. 진공 청소기를 돌리다 보니 어느새 오후 2시가 넘었다. 점심도 못 먹었지만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느낄 여유가 없었다. 야, 박선영.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다. 선영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네, 어머님. 내 옷장 좀 정리해. 옷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하겠습니다. 옷장을 열자 명품 옷들이 빼곡했다. 샤넬, 구찌, 에르메스. 선영은 한 벌 한 벌 조심스럽게 꺼내 먼지를 털고 다시 개어 넣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다. 야, 그거 아껴서 해. 옷값이 얼만데? 네. 선영은 대답했지만 속으론 한숨이 나왔다. 저 옷 한 벌이면 아버지가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어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저녁 7시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아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왔다. 나 오늘 못 들어가. 급한 일 생겼어.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선영을 쏘아봤다. 또 회식이래? 민수가 요새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긴. 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남편 잡아두는 게 여자 할 일이지.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꾸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밤 11시 선영은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이 집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창고로 쓰던 다락방이었다. 남편은 본체 안방에서 혼자 잤다. 엄마 옆방에서 자야 안심이 된다는 이유였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일찍 주무셨으니까. 다음 날 새벽 선영은 다시 부엌에 섰다. 시어머니는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라고 했다. 선영은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다듬고 참기름에 볶았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응, 됐어. 시어머니는 국 한 술 떠먹더니 표정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네. 죄송합니다. 소금 더 넣을게요. 됐어, 됐어. 이미 식었잖아. 내가 해놓은 거 내가 어떻게 먹어. 그렇게 말하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영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미역국을 먹었다. 맛도 없었고 목도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다. 아까워서. 오전 11시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성 모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선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네. 지금 갑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움켜쥐고 현관으로 뛰어갔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였다. 야, 어디가? 시어머니가 2층에서 소리쳤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 가야 해요. 뭐? 또 그 노인네가? 에이, 괜찮겠지. 폐지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튼튼한데.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딸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환자분께서 길에서 쓰러지셔서 신고를 받고 왔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네, 유감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사망 확인했습니다. 선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거짓말이죠? 아빠가 왜?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과로, 영양 부족. 그 말이 선영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는 평생 폐지를 주우며 자신을 키웠다. 그리고 끝까지 혼자 버티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선영은 영안실로 향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 아빠. 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거칠어진 그 손. 이제는 영영 따뜻해질 일이 없는 손. 장례식장은 초라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동네 이웃 몇 명이 다녀갔을 뿐이었다. 선영은 혼자 빈소를 지켰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도 알렸지만 바빠서 못 간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틀째 되는 날 선영은 지쳐 빈소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들은 상복을 입지 않았다. 오히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님, 왜 이제 오세요? 바빴어. 그나저나 여기 춥네. 난방도 안 되나? 시어머니는 빈소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조문객도 없고 역시 가난하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선영은 주먹을 쥐었다. 참아야 했다. 장례식장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민수야, 우리 빨리 끝내고 가자. 여기 있으면 우울해 죽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영에게 다가왔다. 선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이혼. 선영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끝이야.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나 이미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지. 너랑 살면 뭐해? 돈도 없고 집안도 이 모양이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선영아. 우리 민수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놔줘. 내 아버지 빚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한테까지 피해주면 안 돼. 빚? 무슨 빚이요? 아버지는 빚 없으세요. 없긴 뭐가 없어. 폐지 주우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어차피 다 우리한테 넘어올 거야.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 뭐, 내가 감히 나한테? 시어머니가 선영의 멱살을 잡았다. 그때 남편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 찍어. 싫어요. 싫긴 뭐가 싫어. 어차피 내가 거부해도 재판 이혼할 거야. 그냥 순순히 해. 남편은 이혼 서류를 영정사진 앞 재단에 팽개쳤다. 서류가 아버지의 사진을 덮었다. 선영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졌다. 얼음처럼. 바로 그때 선영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아버지의 구형 폴더폰이었다.
선영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다. 화면을 보니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김 회장님, 유산 관련 긴급 미팅 요청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이정훈. 선영은 멍하니 문자를 읽었다. 김 회장, 유산? 무슨 소리지? 야, 박선영. 듣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의 머릿속은 그 문자로 가득했다. 좋아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다. 이혼하죠. 도장 찍어드릴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오, 그래. 역시 내가 현명하긴 하구나. 선영은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꾹 눌렀다. 이제 됐죠? 됐어. 그럼 우리 이만 나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그래, 알았어. 잘 살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간 뒤 선영은 다시 아버지의 폰을 꺼내 문자를 읽었다. 김 회장, 유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김 회장님의 딸인데요. 아, 박선영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직접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니 꼭 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선영은 멍하니 폰을 내려다봤다. 중요한 일, 유산.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걸까? 선영은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다.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아빠, 도대체 뭘 감추신 거예요? 그 순간 선영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뭔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확신. 다음 날 선영은 법무법인 정도를 찾아갔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빌딩이었다. 선영은 초라한 옷차림에 움츠러들었지만 용기를 내 안으로 들어갔다.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젊은 변호사가 선영을 맞이했다.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이곳과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김 회장님은 저희 법인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변호사는 선영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과 고급 가죽 의자들. 선영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산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아버지는 폐지를 주우시던 분인데.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선영 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선영은 숨을 죽이고 변호사를 바라봤다. 아버님, 김동철 회장님은.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선영의 세상이 뒤집혔다. 아버님, 김동철 회장님은 강남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신 대한민국 0.1% 재력가셨습니다. 변호사 이정훈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네, 뭐라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김 회장님은 1980년대부터 강남 개발 초기에 땅을 사들이셨고 현재 그 가치는 약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선영의 머리가 하얘졌다.
5천억? 그게 말이 되나? 평생 폐지를 주우시던 아버지가? 거짓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셨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폐지 주우시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은 일부러 그렇게 사셨습니다. 일부러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익숙한 그 글씨체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나의 사랑하는 딸 선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진실을 숨기고 살아서. 아빠는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잃었다. 친구들은 돈 때문에 떠났고 심지어 내 엄마마저 아빠의 재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다. 이제는 돈 없이 살겠다고. 사람들이 아빠를 돈이 아닌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랐다. 폐지를 주운 건 그 때문이었다. 돈 없는 가난한 노인으로 살면서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너만은 달라.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다. 잘 쓰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선영은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평생 외롭게 사셨을 아버지.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변호사는 선영이 진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박선영 씨, 이제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와 재산 이전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급하게 필요하신 자금이 있으시면 선지급도 가능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더 컸다. 그리고 이것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다. 김 회장님께서 사시던 옥탑방 금고 열쇠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영은 열쇠를 받아쥐었다. 차갑고 묵직했다. 법무법인을 나온 선영은 곧장 아버지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 5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익숙한 철문이 보였다. 문을 열자 아버지의 냄새가 났다. 오래된 책 냄새와 세제 냄새.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빠 왜 이렇게 사셨어요? 돈이 있으면서 왜 이런 데서. 방 안은 정말 초라했다.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밥상 하나, 그리고 폐지를 담았던 커다란 마대자루들. 선영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장판 귀퉁이가 살짝 들린 것을 발견했다. 장판을 들추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렸다. 찰칵.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와 통장, 그리고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다. 선영은 사진첩을 꺼내 펼쳤다. 첫 장에는 젊은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정장을 입고 멋지게 웃고 있는 모습.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엄마였다. 엄마. 선영은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사진 속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다음 장을 넘기자 신문 스크랩이 나왔다. 강남 개발 붐, 김동철 회장 부동산 제국 구축. 김동철 회장 서민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할 것. 그 시절 아버지는 유명인이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다음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김동철 회장 부인, 납치 사건으로 사망. 범인 검거, 동기는 금전.
선영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납치되어 돌아가셨다니. 아버지가 그 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한 장 더 있었다. 선영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돈을 보는 사람과 사람을 보는 사람. 너는 후자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전자를 벌할 권리도 내게 있단다. 마이너스 아빠가. 선영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그 순간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 강민수였다. 뭐야, 왜 전화해요? 야, 박선영. 너 지금 어디야? 그게 왜요? 집에 와. 내 짐 싸놨어. 빨리 가져가. 선영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집? 이제 그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선영은 옥탑방 문을 잠그고 시댁으로 향했다. 아니, 이제는 남남인 그 집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관에 선영의 짐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모두 비닐봉지에 구겨져 있었다. 어머, 왔네. 시어머니 김옥자가 거실에서 나왔다.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다. 짐 싸놨으니까 빨리 가져가. 보기 싫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짐을 들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말인데, 시어머니가 선영의 팔을 잡았다. 내 아버지 유품 중에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줘. 어차피 빚 갚는 데 쓸 거잖아. 선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유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야, 이 건방진 게. 내가 감히 나한테. 어머님. 선영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우린 남남이에요.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고요. 뭐라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영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아버지의 옥탑방으로 돌아온 선영은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선영은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부동산 목록,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각종 투자 내역.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다. 강남역 근처 빌딩 3채, 청담동 땅 5,000평, 그리고 여러 상가 건물들. 아빠가 이 모든 걸 혼자. 선영은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슬펐다.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아버지는 외롭게 폐지를 주우며 사셨다. 며칠 후 선영은 강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선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갑자기 왜요? 내 사업이 좀 안 풀려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선영은 어이가 없었다. 우리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정 있잖아. 조금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3천만 원? 선영은 피식 웃었다. 3천만 원. 예전의 선영에게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미안한데 전 돈 없어요. 너 아버지 유산 받았잖아. 그거 좀 나눠줘. 유산? 폐지 주우시던 분이 무슨 유산이 있겠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없어요. 빚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선영은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아니, 전 남편은 여전히 돈만 밝히고 있었다. 다음 날 선영은 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인증을 받고 세무서를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상속세만 약 1,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자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1,000억이요? 네. 그래도 남는 재산이 약 4천억 정도 됩니다. 4천억.
선영은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자신이 이제는 4천억의 주인이라니. 참,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 회장님께서 소유하신 건물 중 하나가 최근 임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남역 바로 앞 프라임 빌딩인데 1층 상가를 내놓으실 생각 있으십니까? 상가요? 네.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월세만 해도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혹시 그 건물에 대해 문의한 사람들 명단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리스트를 보여줬다. 선영은 그 리스트를 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문의자 강민수 연락처 10-XXXX-XXX 희망업종 프랜차이즈 카페 예산 대출 포함 1억 남편이었다. 아니, 전 남편이 바로 그 건물에 가게를 내려고 했던 것이다. 선영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 이 사람이랑 미팅 잡아주세요. 네. 이분이랑요? 네. 제가 직접 만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알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시댁에서 가져온 옷들은 모두 초라했다. 이제는 달라야 했다. 선영은 백화점으로 향했다. 명품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선영을 힐끗 쳐다봤다. 초라한 옷차림 때문이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정장 한 벌이랑 구두, 가방 보려고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선영을 구석 쪽으로 안내했다.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이 있는 곳이었다. 손님, 이 정장은 100만 원대이고. 아니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가장 비싼 거 보여주세요. 네. 가장 비싼 정장이요. 그리고 구두랑 가방도 최고급으로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답게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 에르메스 버킨백, 그리고 크리스찬 루브텐 구두. 총 금액은 5천만 원이 넘었다. 선영은 카드를 꺼내 건넸다. 변호사가 급하게 만들어준 체크카드였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들고 기계에 넣었다. 삐삐삐. 승인 완료. 직원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고객님, 정말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더 보시겠어요? 아니요, 이걸로 할게요. 선영은 구매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화점을 나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강남역 앞 프라임 빌딩으로 향했다. 자신의 건물, 자신의 사무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건물주 전용 사무실이었다. 박선영 사장님, 10시에 약속 잡힌 분들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 강민수와 시어머니 김옥자를 마주했다. 두 사람은 선영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여기 왜 있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선영은 의자에 우아하게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저요? 저는 이 건물 주인이에요.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이 건물 주인이 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월세를 내셔야죠. 아, 물론 계약이 성사되면요. 선영은 서류를 펼치며 덧붙였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용 조회를 해봤더니 강민수 씨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시네요. 남편의 입이 바짝 말랐다. 그건 죄송하지만 계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덮으며 일어섰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잠깐. 시어머니가 선영의 팔을 붙잡았다. 너 지금 장난해?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말도 안 돼. 내 아버지가 폐지나 줍는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서. 선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제 아버지는 폐지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강남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신 김동철 회장이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선영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섰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회의실 문을 나선 선영은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경호원이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면담을 종료하셨습니다. 비켜. 우리 며느리잖아. 전 며느리가 아닙니다. 선영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이혼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서류 던지신 거. 강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선영아.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우리 다시요? 다시 뭘 하자는 거예요? 선영은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건가요? 제가 돈이 생겼으니까?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선영아, 우리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잖니. 정 떼지 말고. 가족이요?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릴 때 어머님은 이게 뭐야 하시며 국그릇을 던지셨죠. 제가 청소를 할 때 먼지 하나만 남아도 혼쭐 낸다 하셨고요. 그게 가족이었나요? 그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며 빚 때문에 우리까지 망한다고 하신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그때 가족이란 말은 왜 안 하셨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책상에 앉은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선영은 비서를 불렀다. 네, 사장님. 강민수 씨 신용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대출 내역이랑 사업 상황까지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현재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담보는요?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시가 2억 정도 되는 곳인데 이미 기존 대출이 1억 있어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건물 1층 상가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강민수 씨 말고도 문의가 3건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조건이 괜찮은 곳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조건 제시한 곳이랑 계약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역 사거리가 한눈에 보였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선영은 아버지 생각이 났다. 평생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폐지를 주우며 사셨던 아버지. 그날 저녁 선영은 아버지의 옥탑방으로 돌아갔다. 이제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었지만 선영은 아직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짐을 정리하다가 선영은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8년 3월 15일. 오늘 선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였다. 새 책가방 사줄 걸 그랬나? 하지만 선영이는 웃으며 괜찮아요. 아빠라고 했다. 미안하다, 선영아. 2005년 7월 20일. 선영이가 중학교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학원비를 대줄 수 없어 미안하다. 선영이는 혼자 공부한다고 했다. 정말 대견한 아이다. 2010년 2월 14일. 선영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내가 좀 더 잘해줬다면. 2015년 5월 3일. 선영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사위를 만나봤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돈만 밝히는 것 같다. 하지만 선영이가 행복하다니 뭐라 할 수 없다. 2018년 9월 10일. 선영이한테 전화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시댁에서 고생하는 것 같다. 당장 데려오고 싶지만 선영이는 괜찮다고만 한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선영은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이 시댁에서 당하는 일들을.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면서. 하지만 선영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시험한 게 아니었다. 진짜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박선영 사장님, 상속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혹시 복지재단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재단이요? 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일이에요. 서민들을 위한 복지재단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김 회장님께서도 생전에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지재단은 나중 일이었다. 지금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다. 강민수였다. 선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요? 뭔데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오늘 오후 3시 프라임 빌딩 1층 카페에서 봐요. 고마워. 꼭 나갈게. 선영은 전화를 끊고 씁쓸하게 웃었다. 고맙다니. 돈이 생기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오후 3시 선영은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명품 정장 차림의 선영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잠시 후 강민수가 허둥지둥 들어왔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선영 앞에 앉았다. 선영아, 미안해. 늦었지? 아니요. 방금 왔어요. 커피 마실래? 내가 살게. 됐어요. 바로 얘기하죠. 뭐가 할 얘기래요? 강민수는 입술을 축이며 말을 꺼냈다. 저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선영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어이가 없었다. 다시 시작이요? 그래.
이혼한 거 취소하고 다시 부부로 살자.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반성이요? 선영은 피식 웃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봐요. 그게 내가 너무 엄마 말만 듣고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게 다예요? 응? 뭐가 더 있어?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던진 거요.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차렸는데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한 거요. 회식한다며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난 거요.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아, 그건 그 여자가 먼저 떠났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나. 그래서 저한테 온 거군요. 돈 때문에. 아니야. 진심으로 너를.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뭔데? 당신 대출 내역이요. 1억 5천만 원 빚이 있고 다음 달부터 이자만 월 200만 원이죠. 감당할 수 있어요? 강민수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걸 어떻게? 제가 건물주니까요. 당연히 임차인 신용 조회는 하죠. 선영아, 그러니까 제발 도와줘. 나 정말 힘들어. 사업만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어. 선영은 강민수를 가만히 바라봤다. 저 사람과 5년을 살았다.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착각이었다. 싫어요. 뭐?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남남이잖아요. 선영아. 강민수가 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영은 손을 뿌리쳤다. 손 떼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잖아. 조금만 도와줘.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선영아. 야, 박선영.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밖에서 기다리던 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다.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사무실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옥자 씨가 로비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로비로 내려갔다. 시어머니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비켜. 내가 우리 며느리 만나러 왔다고. 죄송합니다만 약속이 없으시면. 약속? 가족한테 무슨 약속이 필요해? 선영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다. 선영아, 내가 이럴 거야? 우리가 네 시댁이잖아. 전 시댁 없어요. 이혼했으니까요. 이 버릇 없는 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우셨다고요? 선영은 차갑게 웃었다. 제가 어머님한테 키움을 받은 적 있나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 차린 건 저였고 청소한 것도 저였고 빨래한 것도 저였는데요. 그래도 그만 돌아가세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출입 금지 조치하겠습니다. 뭐? 출입 금지?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경비님, 모셔다 드려요. 네, 사장님. 경비원들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다.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가만 안 둔다고? 이미 늦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선영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앞으로 강민수 씨랑 김옥자 씨는 출입 금지 명단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씨가 신청한 대출 혹시 어느 은행인지 아세요? 신한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그날 밤 선영은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가 남긴 메모가 있었다. 선영아,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란다. 그게 진짜 복수야. 마이너스 아빠가. 선영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그렇게 할게요. 선영은 노트북을 열고 강민수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입지는 나쁘지 않았지만 자금 계획이 엉망이었다. 역시 돈 관리를 못하는구나. 선영은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아,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프라임 빌딩 소유주잖아요. 그 건물 관련해서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 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메일로 명단이 도착했다. 역시나 강민수의 이름이 있었다. 선영은 지점장에게 다시 전화했다. 이 강민수라는 사람, 대출 승인 좀 보류해 주시겠어요? 보류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건물주로서 이분한테 임대를 안 할 것 같아서요. 대출 받아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면 당연히 보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야. 다음 날 선영은 복지재단 설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강민수 씨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꼭 받아야 한다고. 안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다. 하루에 수십 통씩. 결국 선영은 전화를 받았다. 왜 그래요? 선영아,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됐어. 내가 뭔 짓 한 거지?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 분명 내가. 은행에서 당신 신용 문제라고 하지 않던가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선영아, 제발. 선영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어줄 이유가 없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렸다. 강민수의 사업이 완전히 무산됐다는 것. 그리고 기존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라는 것. 선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빠, 잘 보고 계시죠?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한 달이 흘렀다. 선영은 그동안 조용히 움직였다. 복지재단 설립 서류를 마무리하고 아버지의 부동산을 하나씩 정리하며 무엇보다 강민수와 시어머니의 동향을 파악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장님, 강민수 씨 아파트가 다음 주 화요일에 경매로 넘어갑니다. 감정가는 2억인데 기존 대출 1억에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실제 받을 돈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김옥자 씨는요? 강민수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 다 현재 무직 상태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김옥자 씨가 최근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왜요? 박선영 사장님께서 김 회장님의 딸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한테 왜 돈을 빌려주냐며 거절했답니다. 선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세상은 참 간단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달라졌다.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강민수 씨가 사채를 썼습니다. 선영의 표정이 굳었다. 사채요? 네. 이자가 월 10%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미쳤군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월 10%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다. 무직 상태에서 어떻게 갚을 생각인지.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지켜봐요. 제가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무너질 테니까. 바로 그때 비서의 전화기가 울렸다. 네, 비서실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다. 사장님, 로비에 강민수 씨랑 김옥자 씨가 왔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고 난리예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괜찮아요. 한 번쯤은 만나줘야죠. 잠시 후 강민수와 김옥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다. 강민수는 수염을 제대로 깎지 않아 지저분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김옥자는 평소 즐겨 입던 명품 옷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선영아. 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앉으세요. 선영은 차갑게 말하며 손님용 의자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선영아, 우리 제발 살려줘. 김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평소 도도하던 그녀답지 않게 목소리가 떨렸다. 살려달라고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다음 주면 쫓겨난다고. 제발 좀 도와줘. 선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우리가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선영은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던지신 분이 지금 가족 타령하시는 거예요? 김옥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요? 말로만? 선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 아버지 빚 우리한테 넘어올까 무섭다. 빨리 이혼해. 폐지나 줍는 노인네 아버지 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서 까불어? 녹음기에서 김옥자와 강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걸 왜? 제가 녹음해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선영은 녹음기를 끄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이게 어머님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요? 웃기지 않아요? 선영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빌게. 이렇게 무릎도 꿇을게. 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김옥자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우리 살려줘. 집만은 지킬 수 있게 해줘. 선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복수가 통쾌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일어나세요. 선영아, 일어나라고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다. 제가 왜 어머님들을 도와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뭐요? 5년 동안 저한테 잘해주신 적 있나요? 선영은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다. 자신이 직접 기록해둔 일기였다. 2018년 6월 3일. 시어머니가 미역국이 짜다며 국그릇을 던졌다. 얼굴에 국물이 튀었지만 참았다. 2019년 2월 15일. 남편이 발렌타인데이에 다른 여자한테 꽃을 보냈다. 카드 명세서에 찍혀 있었다. 2020년 9월 20일.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폐지나 줍는 거지라고 불렀다. 아버지 앞에서. 선영은 수첩을 덮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게 5년 동안 제가 기록한 일기예요. 매일매일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다 적어뒀어요. 김옥자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영아, 우린 정말. 나가세요. 선영은 차갑게 말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경고했어요. 선영아, 제발. 강민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선영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경비님, 사무실로 올라와 주세요. 잠시 후 경비원들이 들어왔다. 모셔다 드려요. 네, 사장님. 경비원들이 두 사람을 부축해 끌어냈다. 김옥자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다. 너 이러다 벌 받는다. 천벌 받아. 문이 닫히고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날 밤 선영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일주일 후 강민수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 낙찰가는 1억 8천만 원. 기존 대출과 이자를 제외하면 손에 쥐는 돈은 2천만 원도 안 됐다.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사장님, 강민수 씨와 김옥자 씨가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이요? 네. 월 35만 원짜리 방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쓰고 있다고 하네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옥자 씨가 최근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산대요? 네. 시급 9,860원이라고 하네요. 선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평생 명품만 입고 며느리를 부려먹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니. 강민수 씨는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사채 빚 때문에 매일 독촉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복지재단 개소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김동철 복지재단이었다. 사장님, 개소식 날짜를 언제로 잡을까요? 다음 달 15일로 해주세요. 아버지 생신이에요. 알겠습니다. 선영은 재단 운영 계획서를 검토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배달,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아빠, 이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죠?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강민수 씨가 또 왔습니다. 또요? 네. 이번에는 혼자 왔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강민수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선영아, 앉아요. 강민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나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뭐가요? 사채 때문에 이자를 못 갚으니까 매일 협박 전화가 와. 어제는 집 앞까지 찾아왔어. 선영은 차갑게 바라봤다. 그래서요? 선영아, 제발 1,000만 원만 빌려줘.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제발. 싫어요. 선영아. 강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선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왜 제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요? 우리가 부부였잖아. 이혼했어요. 당신이 원했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강민수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절대 이혼 안 했어. 내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그럼 뭐요?
돈이 없었으면 이혼했다는 거죠? 강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선영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 지금 스스로 인정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했고, 돈 때문에 이혼했고, 또 돈 때문에 돌아오고 싶다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나가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선영아. 강민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선영은 뒤로 물러섰다. 경비님.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네, 사장님. 경비원들이 강민수를 끌고 나갔다. 강민수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다. 선영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우린 부부였잖아. 문이 닫히고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선영은 창가로 걸어가 강남 거리를 내려다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강민수와 김옥자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영은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이게 바로 대가예요, 아빠. 며칠 후 선영은 마트에 들렀다. 장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김옥자를 보러 간 것이었다. 계산대에 김옥자가 서 있었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피곤한 표정으로 물건을 찍고 있었다. 손님 하나가 짜증을 냈다. 아줌마,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 좀 해봐요. 죄송합니다. 김옥자는 고개를 숙이며 서둘러 물건을 찍었다.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던 그녀가 이제는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계산을 마친 선영이 계산대로 다가갔다. 김옥자는 고개를 들었다가 선영을 보고 얼어붙었다. 선영아. 계산해 주세요. 선영은 장바구니를 내밀었다. 김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찍기 시작했다. 총 18,500원입니다. 선영은 카드를 건넸다. 김옥자는 카드를 받으며 입술을 떨었다. 선영아, 제발. 영수증 주세요. 선영아. 김옥자가 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영은 손을 뿌리쳤다. 손님,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선영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섰다. 뒤에서 김옥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트를 나오며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선영은 복지재단 개소식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었으니까. 며칠 후 선영은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강민수 씨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이요? 네. 사채 빚을 감당 못해서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나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지정됩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옥자 씨도 건강이 안 좋아서 마트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건강이요? 네. 과로로 쓰러졌다고 하네요. 선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다. 이제 선영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아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게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복지재단 개소식 날이 밝았다. 선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였다. 아빠, 오늘 같이 계시죠? 선영은 가슴에 아버지 사진이 들어간 작은 브로치를 달았다. 개소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선영은 비서에게서 최종 보고를 받았다. 사장님, 하객 명단입니다. 구청장님, 사회복지협회 회장님,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씨와 김옥자 씨가 개소식장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선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하러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비에게 출입을 막으라고 할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게 두세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개소식장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김동철 복지재단 건물이었다.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재단 사무실과 복지시설로 꾸며져 있었다.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노인복지센터, 3층은 청소년 교육센터, 4층은 의료지원센터, 그리고 5층은 재단 사무실이었다. 선영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박선영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구청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이렇게 훌륭한 복지재단을 설립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 김동철 회장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것뿐입니다. 개소식이 시작됐다. 선영은 단상에 올라 준비한 원고를 꺼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복지재단 이사장 박선영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저희 아버지 김동철 회장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지만 스스로 폐지를 주우며 서민의 삶을 이해하려 애쓰셨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고요.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 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특히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그리고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영은 연단을 내려와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바로 그때였다. 선영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강민수와 김옥자였다. 두 사람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입구에 서 있었다. 선영아, 우리 좀 도와줘. 김옥자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이 다가갔지만 선영은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습니다. 저분들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사장님, 괜찮아요. 강민수와 김옥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선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강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김옥자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우리 이렇게 빌게. 제발 좀 도와줘. 우린 정말 죽을 지경이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선영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예전의 선영이었다면 당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일어나세요. 선영아. 일어나라고요. 두 사람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선영은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 두 분은 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5년 동안 저는 저분들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게 뭐야, 쓸모없는 년, 내 아버지는 폐지나 줍는 거지라는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김옥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분들은 이혼 서류를 영정사진 앞에 던지며 내 아버지 빚 때문에 우리까지 망한다고 하셨죠.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선영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강민수와 김옥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선영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가 서류 2장을 가져왔다. 이건 김동철 복지재단 자원봉사자 신청서입니다. 자원봉사? 네. 두 분이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세요. 1층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강민수와 김옥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봉사하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1년이나? 네. 아버지께서 폐지를 주우신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강민수와 김옥자는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나오세요. 두 사람은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나갔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개소식이 끝난 후 선영은 5층 사무실에 올라갔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다. 비서가 들어왔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게 괜찮아요. 아버지라면 그러셨을 거예요. 선영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용서할 때예요. 하지만 저분들이 진짜 변할지 아니면 또다시 배신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죠. 그게 사람이 할 일이니까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혼자 남은 선영은 아버지 유언장을 다시 꺼냈다. 선영아,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란다. 그게 진짜 복수야. 하지만 진짜 승리는 용서하는 것이란다. 마이너스 아빠가. 선영은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네, 아빠. 알겠어요. 다음 주 토요일 선영은 일부러 1층 무료 급식소에 내려갔다. 강민수와 김옥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하고 있었다. 어색한 손놀림이었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국 더 주세요. 한 노인이 말했다. 김옥자는 네, 잠시만요라고 대답하며 국을 더 떠주었다. 평생 남한테 대접받기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남을 대접하고 있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변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강민수와 김옥자는 설거지를 했다. 손이 거칠어지고 옷이 젖고 땀이 흘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다. 선영은 그들을 지켜보다가 사무실로 돌아갔다. 며칠 후 선영은 복지재단 운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사장님, 이번 주 무료 급식 인원이 500명을 넘었습니다. 좋네요. 식재료 공급은 원활한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장학금 지원건은요? 신청자가 200명입니다. 심사를 거쳐 1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사인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소식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거절하세요. 저는 유명해지려고 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SNS에 개소식 영상이 올라갔고 선영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 결국 무릎 꿇어 5천억 상속녀 전 시댁에 자원봉사 기회 제공.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여성 CEO. 댓글들이 쏟아졌다.
진짜 멋있다.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할 텐데. 시어머니 자업자득이지만 기회를 주는 며느리가 대단하네. 이게 진짜 복수지. 돈으로 짓밟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승리하는 거. 선영은 기사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강민수와 김옥자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빠짐없이 봉사를 나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국 진짜 맛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김옥자는 쑥스럽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끓였거든요. 그래요? 솜씨 좋으시네. 김옥자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강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배식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깨달았다. 선영이가 매일 이런 걸 했구나. 한 달에 한 번 선영은 1층에 내려가 봉사 현장을 점검했다. 수고 많으세요. 선영이 인사하자 강민수와 김옥자는 고개를 숙였다. 선영아, 아니, 이사장님. 편하게 부르세요.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할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날 저녁 선영은 아버지의 옥탑방을 찾았다. 이제는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지만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날 때면 이곳에 왔다. 방 안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은 이불, 오래된 책들, 그리고 폐지를 담았던 마대자루. 선영은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저분들이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줬어요. 그게 아빠가 원하신 거 맞죠? 선영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다, 우리 딸. 내가 자랑스럽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보고 싶어요, 아빠. 선영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게요. 아빠의 뜻을 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선영은 옥탑방 문을 잠그고 나왔다. 밖은 어두웠지만 거리의 불빛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제가 멋지게 살 테니까요. 그리고 선영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아버지의 복지재단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 선영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짓밟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선영은 이제 진정한 강자가 되었으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1년이 흘렀다. 선영은 재단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동철 복지재단은 1년 만에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성장했다. 사장님, 올해 장학금 수혜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무료 급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고요. 좋네요. 내년에는 지방에도 지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벌써 대구와 부산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그리고 오늘이 강민수 씨와 김옥자 씨의 봉사 1년차 되는 날입니다. 선영은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곧 봉사가 끝날 시간이었다. 내려가 봐야겠네요. 선영은 1층 급식소로 내려갔다. 강민수와 김옥자가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고 움직임도 능숙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영이 말을 걸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이사장님, 오늘로 정확히 1년이네요. 강민수와 김옥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영아, 아니,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1년 동안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의무감으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하는 게 좋아졌어요. 김옥자도 거들었다.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맙다, 수고했어 하실 때마다 뭐랄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선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평생 난 남한테 대접받기만 했어. 며느리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하지만 여기서 봉사하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김옥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강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던 거 이제야 알겠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설거지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넌 5년 동안 매일 했잖아. 그것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선영은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서요? 응? 제가 듣고 싶은 건 사과가 아니에요. 선영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살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강민수와 김옥자는 서로를 쳐다봤다. 우리 계속 여기서 봉사하고 싶어요. 1년 끝났잖아요. 알아. 하지만 계속하고 싶어.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김옥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여기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일하세요. 급여도 드릴게요. 두 사람은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두 분 다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두 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선영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예요. 두 분이 진심으로 변했다면 저도 진심으로 받아들일게요. 강민수와 김옥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거예요. 선영아. 김옥자가 선영의 손을 잡았다. 나나 정말 후회해. 내가 우리 며느리였을 때 잘해줄걸.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때는 몰랐어. 선영은 부드럽게 손을 빼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며느리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재단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동료?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잊고. 선영은 회의실을 나섰다. 뒤에서 두 사람이 감사하다고 계속 말했지만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강남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아빠, 제가 잘한 거 맞죠? 선영은 아버지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후 선영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사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신데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김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마지막이요? 전에 받은 거랑 다른 건가요? 네. 이건 특별조건부 유언장입니다. 박선영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1년간 성실히 운영했을 때만 개봉하라고 하셨거든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혼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읽을게요. 선영은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선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아빠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았구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1년간 열심히 운영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왜 폐지를 주었는지 이제 알겠지? 아빠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과 돈이 없을 때 보여주는 얼굴은 완전히 달랐단다. 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지.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하지만 아빠는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을. 그리고 넌 해냈구나.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심지어 기회까지 줬지. 아빠가 바랐던 건 바로 그거였단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함께 일어서는 거야. 내가 그걸 해냈으니 아빠는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주마. 행복해라, 선영아.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아빠가 가장 바라는 거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아빠가.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변호사는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다. 김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딸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다니. 그러게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선영은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다. 행복해라, 선영아.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 행복할게요. 6개월 후 김동철 복지재단은 전국 10개 도시에 지부를 설립했다. 선영은 전국을 다니며 재단 운영을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어느 날 선영은 서울 본부 1층 급식소를 방문했다. 강민수와 김옥자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김치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후후. 김옥자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강민수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도와 식사를 하도록 돕고 있었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고맙네, 젊은이.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정말 변했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선영은 두 사람을 불렀다.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이사장님.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았다. 두 분, 요즘 어때요? 정말 좋아요.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강민수가 대답했다. 저도요. 어르신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정말 기뻐요. 김옥자도 미소 지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미래 계획 있으세요? 미래요? 네.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강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볼까 해요. 오, 좋은 생각이네요. 김옥자도 말했다. 저도요. 요리 솜씨를 더 키워서 어르신들한테 더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요. 선영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럼 재단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사회복지사 교육비랑 요리 학원비. 정말요? 네. 두 분이 성장하면 재단도 성장하니까요. 고마워요, 이사장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선영은 아버지의 옥탑방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이제 이곳을 정리할 때가 됐다.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선영은 방 안을 둘러봤다. 아버지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선영은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복수도 끝났고 용서도 했어요. 재단도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워요, 아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셔서. 선영은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옷, 책, 물건들. 하나하나 소중했지만 이제는 보내줄 때였다. 마지막으로 선영은 아버지의 유언장과 편지들을 작은 상자에 담았다. 이것만은 평생 간직할게요. 다음 날 선영은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다. 김동철 복지재단이 앞으로 10년간 1조 원을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또한 전국 30개 도시에 지부를 설립하고 해외 지원 사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회의가 끝나고 선영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그때 비서가 노크했다. 이사장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시죠? 네, 알아요. 누구랑 만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비밀이에요. 저녁 7시, 선영은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대학 시절 친구가 앉아 있었다. 선영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5년 만이지? 내 소식 뉴스에서 봤어. 대박이더라. 5천억 상속녀라며? 선영은 쑥스럽게 웃었다. 언론이 과장한 거야. 아니야, 진짜 대단해. 복지재단도 만들고 완전 멋져. 고마워.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선영아, 너 이제 재혼 생각 없어? 재혼? 응. 돈도 많고 예쁘고 착하고 완벽하잖아.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괜찮아. 지금은 재단 일에 집중하고 싶어. 그래.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넌 이미 충분히 멋지니까. 선영은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죠?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걸었다. 이제 선영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고, 복수는 끝났고, 용서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영은 행복했다. 진짜 행복.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 그게 선영의 행복이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